인류가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중에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갖다가 이게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리처드 스몰리라는 교수님이 어서 정리해 가지고 발표한 자료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저기 이제 그 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1, 2, 3, 4번이 이제 상당히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 나간 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에너지, 물, 식량, 환경, 뭐 빈곤, 테러, 전쟁, 질병 쭉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1, 2, 3, 4번이 이제 가장 모든 사람이 이제 공감하는 시급성에 이면에서 공감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인류가 물질적으로 또 특히 에너지를 갖다가 계속 니들을 갖다 충족을 시키면서 할 때 필수적인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이용할 때 해결 방법 중에 이제 방법이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 이용하는 것이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문제, 물 문제, 식량 문제,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별개의 이슈인 것 같지만요. 대부분 이 네 개가 다 엮여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물 문제, 식량 문제, 환경 문제는 사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게 뭐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물이고 어디서부터 식량이고 환경이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서로 이제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밀접하게 연관시키는데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제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화석연료를 갖다 이용해서 살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지만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그 이견을 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 에너지는 뭐 궁극적으로 굉장히 클린한 에너지고 어디서나 이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태양광이고, 결국 거기서 상정되는 에너지가 결국 모든 바이오 에너지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 지구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에너지 변환이나 시스템 같은 거를 다 족보를 갖다 따져 올라가면은 사실은 다 태양광 에너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느냐가 결국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 지구적으로 물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이 물 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이 바로 이제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름만 되면은 뭐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태풍 같은 것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원리를 따져다 보면은 태양광 에너지가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고 고위도 지방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훨씬 적잖아요. 여러분 극지방 가면 이제 훨씬 춥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밸런스를 갖다 맞추려고 이 저위도 지방에서 이제 고위도 지방으로 에너지가 이동할 때 이제 상당히 급격한 형태로 일어나는 게 이제 하나의 태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태풍은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사례고, 기본적으로 이제 바닷물이 햇빛을 받아서 증발을 해서 구름을 만들고 이동해서 비를 뿌리고 다시 또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 지구적인 물 순환을 갖다 이루는 동력이 바로 이제 태양광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에너지가 굳이 이제 물 순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 변환이나 순환이 사실은 대부분 다 이 태양광 에너지에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력 발전 그러면은 수력 발전이 태양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수력 발전은 태양광 발전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력 발전이라는 거는 물이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위치로 딱 갈 때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왜 물이 위로 갔냐고 치면은 이게 결국 태양광에 의한 물순환에 의해서 물이 위로 갔다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발전을 일으키는 거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수력 발전하고 태양광하고는 아무 발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수력 발전은 태양광 발전의 일종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풍력 발전하고 또 이 태양광 발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도 보이지만은, 사실 바람의 왜 부냐를 갖다가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람은 이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압력이 높은 곳이 생기고 압력이 낮은 곳이 생기냐를 따져보면은, 어떤 곳은 태양광을 많이 받아가지고 따뜻해져가지고 공기가 팽창해서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고, 어느 쪽은 태양광을 덜 받아가지고 공기가 압력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팽창을 덜 해서 이제 압력이 높아가지고 같은 지표상에서도 이제 압력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압력차에 따라서 또 이제 공기가 흐르면서 그것이 풍력이 되는 거니까, 결국 풍력 발전도 따져보면은
이게 태양광 발전의 그 태양광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갖다 저장하는 방법이 사실은 거의 모든 바이오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명 에너지, 우리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에너지도 사실은 태양광 에너지에서 변형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에너지도 사실은 태양광 에너지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목청에서 음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듣는 건데, 그럼 제 음파를 갖다가 내는 에너지는 뭐냐면은 제가 물을 먹고 대사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내 가지고 제가 음파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음식물은 어디서 왔냐? 음식물은 농업에서 왔고, 그것들이 다 이제 식물의 광합성 작용해 가지고 뭐 농산물을 직접 먹든지 아니면 그 농산물을 다시 또 가축이 먹어가지고 가축의 고기를 우리가 먹든지, 어쨌든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기원이 태양광과 연관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 정도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석 연료, 뭐 석유니 석탄이니 하는 것도 우리가 태양광 발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예전에 바이오매스가 지질학적인 작용을 거쳐서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가 화석연료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바이오매스는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석탄이나 석유라는 것도 수백만 년 전에 지구상에 떨어진 태양광 에너지가 바이오매스로 변했다가 그것이 지질학적인 변성 작용을 거쳐서 석유나 석탄으로 저장된 것을 갖다 우리가 지금 캔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석연료조차도 사실은 태양광 에너지가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하늘 아래 태양광 에너지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미 다 이 태양광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태양광은 또 아주 긍정적인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정적인 작용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요새 초미세먼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중국에서 뭐 얼마 왔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초미세먼지 할 때 뭐 PM10이니 PM2.5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M10은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 그러고, PM2.5는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이제 주로 이제 흔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2.5라는 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초미세 작은 파티클은 공장 굴뚝이나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공장 굴뚝이나 뭐 이렇게 낙스니 뭐 휘발성 유기오 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배출이 되면은 이 대기 중에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 대기 중에서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초미세먼지의 대부분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게 광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없으면 사실 초미세먼지 문제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태양광을 없이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태양광이 없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초미세먼지 현상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의 하나의 부정적인 효과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올 때 낙스니 싹스니 뭐 휘발성 유기올 물질 이제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반응을 하면서 이제 조그만 그 유기 입자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뿌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 태양광 에너지는 우리 대기를 갖다가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자정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기 오염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화시켜서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반대로 태양광은 이 대기를 갖다 깨끗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대기가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정작용이 어떻게 그 화학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냐면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들 그 대기 중에 성층권에 이제 오존층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존층이라는 게 이제 아주 지상에서 막 20km 이상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 거기 오존이 몰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존이 조금씩 지상으로 이렇게 새 나옵니다. 새서 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공기라도 한 몇십 ppb 정도의 오존 농도가 우리 이제 백그라운드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염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오존이 있습니다. 그 오존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분해가 되면서 물과 반응하면서 OH 라디칼이라는 그 물질을 만들어요. 이제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물질인데요. 태양광이 존재하는 조건에는 우리가 나가서 숨쉬는 이 대기에서는 이
수산화 라디칼, 우리말로 이제 수산화 라디칼이라는데 이 수산화 라디칼 농도가 아주 미량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면요, 요거를 갖다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이제 이런 수산화 라디칼들이 이 OH 라디칼들이 대기 오염 물질을 갖다 분해시켜서 제거하는 게 바로 이제 자연의 자정작용입니다. 이 자연의 결국 자정작용이 이 태양광 에너지에 이제 디펜드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태양광 광자를 갖다 표시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광촉매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보통 티아우트나 이런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는데 요게 아주 역할이 비슷해요. 이런 반도체 물질, 오늘 얘기할 주제가 이제 주로 이것인데요. 이런 반도체 물질이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이런 수산화 라디칼을 갖다가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수산화 라디칼이 생성이 되면은 이것들이 뭐 물속이나 공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오염, 오염 물질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해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광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산화 라디칼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염 물질을 갖다 분해시키는 게 자연의 대기에서 하는 작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광촉매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환경을 정화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자연의 친화작용과 상당히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이나 공기를 갖다가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질이 있고 이걸 태양광을 이용해서 만약에 유기물질이라면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시킬 수 있으면 완전히 이제 무해화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해화시키는 무해화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태양버섯 같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오염된 물을 간다든지 깨끗한 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오염된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바꾼다든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환경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촉매라는 말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종의 이제 물질인데 화학 변환 반응을 빨리 일으키는 물질을 갖다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촉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 단어에서도 많이 쓰죠. 어떤 뭐를 하는데 촉매 작용을 한다라는 측면에는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촉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촉매라는 건 어떤 물질인데 화학 반응을 갖다가 빠르게 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촉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다 광을 갖다 붙이게 되면은 빛이 있어야지만 이런 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광촉매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빛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반도체 물질들을 갖다 이제 광촉매로 많이 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반도체 물질이 이제 이산화티타늄, TiO2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광촉매의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무지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새로운 광촉매 소재 물질을 갖다 합성을 해서 개발을 해서 좀 더 효율이 높은 이런 뭐 기능성을 나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광촉매 작동 원리를 갖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일종의 나노 입자입니다. 나노 입자인데 이게 반도체 입자면은 이게 포톤이라는 게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빛을 갖다가 이게 흡수를 하면은 반도체 입자 내에서 이제 전자하고 전공이라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생겼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요것들이 이제 전자가 표면으로 이용을 하고 전공이 표면으로 이동을 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표면에 있어서 뭐를 이제 환원을 시키거나 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대부분의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변환시킬 때 이걸 갖다 산화환원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분해시키는 반응, 미너럴라이제이션 시키는 반응은 대부분 산화 반응에 해당하고 염소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클로린 같은 거, 염소 같은 걸 띄어내는 반응은 대부분 환원 반응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전자와 전공, 빛에 의해서 생성된 전자와 전공을 이 반도체 나노 표면 입자에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과 이제 분해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오염 물질이 분해되게 하는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갖다 쪼이면은 이 물질이 분해가 안 되는데 반도체 위에서 이 반도체 입자 위에다가 빛을 쪼이면은 오염 물질이 그 표면에서 이제 반도체 입자 표면에서 이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광촉매 현상이라고 하나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염 물질이 있는데 가령 이런 여기 데스크 표면에 있으면은 여기 데스크 표면에서는 그냥 반응은 안 일어나는데 빛이 쪼이는 조건 하에서 이 데스크 표면에 닿으면은 오염 물질이 이제 분해되는 이제 이런 기능성을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광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촉매라는 건 결국 이제 태양광을 갖다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광촉매 기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궁극적인 소스 에너지가 이제 이 태양광 에너지인데, 이 태양광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화석 에너지하고 이제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굉장히 공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석유나 석탄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잘 알듯이 뭐 석유는 다 이런 거의 대부분의 지역가 뭐 중동 지역이나 다른 몇 개국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석유 에너지는 아주 특정한 그 지리적인 요건에서만 생성이 되고,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풍력 같은 것도 아무 데서나 나오지는 않죠. 바람이 잘 부는 그런 특정 지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대부분의 에너지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비편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에너지는 전 지구의 표면에 걸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적도 지방에 가면 좀 세고, 이제 고위도 지방으로 가면 강도가 낮아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 중에서도 이렇게 이 태양광 에너지처럼 골고루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굉장히 태양광 에너지의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한 가지 또 결정적인 약점은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전 지역에 골고루 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박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만한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하려 그러면은 그만큼 넓은 면적에 걸쳐서 에너지를 갖다 컬렉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전지다 그러면 태양전지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을 시키려 그러면 태양전지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야지만은, 왜냐하면 굉장히 희박한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라면 태양전지 그만큼 넓은 면적을 갖다가 가령 포항시 면적을 다 덮을 만한 태양광 패널을 갖다 만들어서 덮으려 그러면 그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태양광 에너지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골고루 어디에서나 어베일러블 하다라는 것이 태양광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이고, 바로 이제 광촉매 기술은 이렇게 어디선지 이용 가능한 광 에너지를 갖다 동력으로 해서 작성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는 뭘 할 수 있느냐? 광촉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가장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수처리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오염된 물이 있는데 우리가 태양광을 쪼여가지고 그냥 이 오염된 물을 갖다 깨끗하게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광촉매를 이용해서 수처리하는 연구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지구상에 물이 도대체 얼마나 있나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숫자를 대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딱 보여드리면 아주 제일 잘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여기 큰 물방울 하나 보이죠? 이게 전 지구에 물을 다 모으면 이만큼입니다. 바닷물 포함해서 물 다 모으면 이만큼입니다. 생각보다 적어 보이죠? 근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바닷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담수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담수만 얼마냐 그러면 요만큼이에요. 전 지구상에 있는 담수 다 모으면 요만큼입니다. 근데 이 담수도 이만큼도 대부분 한 70% 이상이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표수, 강물, 호수물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통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쓰는 것들이 이 수자원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거거든요. 그 지표수만 모으면 얼마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조그만 파란 점 하나 보이세요? 요게 전 지구의 지표수를 다 모아놓은 양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죠. 근데 실제로 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자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수자원을 바로 이제 조그만 점 하나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걸 보시면 아마 우리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물이 얼마나 그 필수적인가를 갖다가 저 이미지를 여러분 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수자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구나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사실 물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삽니다만은 지구상의 어디에선가는 이렇게 마시는 물이 하도 귀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이게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뭐 집에 상수도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지구상의 상수도, 집에서 수도꼭지 넓으면 수돗물 나오는 환경에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개수를 한번 해보시죠. 3%. 3% 굉장히 작게 잡으셨네. 한 반 정도는 상수도가 없는 환경에 삽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치면은 한 35억 명 정도는 집에 상수도가 없는 조건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뭐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숫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절반의 인구는 집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환경에서 못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물이 절박한 사람이 상당히 많고 결국 이제 제가 흔히 학생들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수돗물 나오면 여러분들은 상팔자에 속합니다. 나머지 하팔자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상위 50% 상팔자에 속한다고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너무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또 그조차 누리지 못하는 인구가 그 절반에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을 갖다 정화할 때 가장 이제 뭐 하나의 원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가령 이제 정수 처리가 없는 이런 설비가서는 지하수 같은 거, 지표수 오염된 걸 그대로 마시면 이제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 같은 데다가 오염된 물을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밀폐시켜 가지고 태양광을 한 몇 시간 정도 쬐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열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요. 여기 물 속에 있던 더러운 물에 있던 병원군 같은 것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죽어요. 아니면 이제 빛에 의해서 약간 살균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소울라 워터 디스인펙션이라 가지고 소디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마시면 그나마 그냥 마시는 거보다 나은 거죠. 왜냐하면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군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좀 더 액티브하게 이런 광촉매 물질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염 물질을 갖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분해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이산화티탄 같은 것들 갖다가 태양빛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아까 마찬가지 이런 라디칼들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라디칼들이 유기 물질과 반응을 해서 분해를 시켜서 CO2나 이제 물과 같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분해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그냥 이산화탄소 입자하고 그냥 태양광만 있으면은 다른 케미컬 뭐 클로린이니 뭐 오존이니 뭐 이런 수처리 산화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하고 공기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염 물질을 갖다가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하다. 원론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이게 광촉매가 코팅된 이제 패널인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옥상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래서 물을 갖다 쭉 흘리면서 이렇게 태양빛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은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제 물이 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령 이제 요 정도면 사실 각 가정의 지붕에다가 이제 이런 거 설치할 면적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수처리시나 뭐 하수처리 설비라는 것들이 다 중앙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전부 다 탈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변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요즘 보면 기술의 트렌드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이었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으로 이제 옮겨가는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경 기술 중에서도 아마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이제 계속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같으면 뭐 아니면 정수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모든 수자원에서 이거 정수원을 갖다가 정수처리장 대규모 정수처리장에서 모아서 여기를 갖다 처리를 해서 각 가정으로 상수도를 통해 가지고 각 가정에 이제 배분을 하는 이렇게 굉장히 중앙 집중적인 수처리 설비 같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죠. 온갖 더러운 물을 하수처리장에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서 대량 설비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흘려보내는 이렇게 중앙 집중적인 처리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탈중앙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가령 집집마다 이런 솔라 리액터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가 쓴 물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일부를 계속 리사이클링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큰 정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 없이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고 또 특히 이제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굉장히 리모트한 에리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용하면 우리가 독립형 그 수처리 반응기를 갖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촉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기술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오염수를 그냥 온사이트에서 처리해서 온사이트에서 소비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뭐 이게 중앙 집중적인 이런 처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그 탈중앙 집중적인 환경 정화 기술들이 점점 필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태양광 기술이 왜냐하면 태양광은 어디나 다 있으니까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대규모 처리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은 요 정도 소규모 처리를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메가톤 단위의 수처리를 갖다가 태양광을 반응기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뭐 한 하루에 한 1톤 정도. 보통 하루 집에서 쓰는 뭐 물량이 대충 그 정도입니다. 하루에 가구당 한 1톤 정도. 1톤이라고 해도 별로 얼마 안 돼요. 1m 바이 1m 바이 1m면 그게 1톤입니다. 그 정도의 물을 갖다가 각 가정별로 처리하는 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본다면은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런 수처리하는 기술이 미래 사회에서는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게 광촉매 입자 중에 광촉매 물질 중에서 이제 TiO2, 이산화티타늄이라는 게 굉장히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산화티타늄은 사실은 공업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 이게 뭐 광촉매로 생산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흰색을 나타내는 거는 대부분 이산화티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 그 도넛 가게 가면 그 도넛 가루 이렇게 허옇게 묻어 있는 거 여러분 흔히 보시죠. 이 도넛 가루 이게 허연색으로 내는 게 이게 사실은 이산화티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여기 간단하게 동네 여기 이동사거리에 던킨 도넛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가면 그 던킨 도넛에서 다와가지고 요 하얀 가루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물로 녹여서 뭐 이제 그 뭐 설탕 같은 거 다 녹여내고 그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실험실에서 확인해 보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에나테이즈라는 게 이제 이산화티타늄의 한 종류인데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염료 같은 거 분해하는 실험을 해보면은 요 도넛 가루에 있는 이산화티타늄이 이 염료를 갖다 분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간단히 보일게요. 보면 자 염료물이 있고 여기다 도넛 가루 TiO2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갖다가 쫙 쪼여주죠. 그래가지고 뭐 한 30분 정도 쬐어주고 딱 꺼보니까 이제 염료 색깔이 다 없어져 버렸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광촉매의 이제 자정작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TiO2 이게 뿌옇죠. 이 뿌연 게 이제 이게 TiO2 분말인데 이 분말이 이제 빛을 받으면은 이 분말 표면에서 아까도 말했더니 OH 라디칼, 수산화 라디칼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그 오염 물질을 분해시켜서 이렇게 이제 색깔을 내는 염료 물질이 이제 빛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이제 분해가 돼서 하얗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산화티탄 없이 그냥 그 빛만 쬐지면은 이게 뭐 분해가 되는 게 엄청 느립니다. 이게 지금 뭐 한 3-40분 해가지고 분해됐지만은 이산화티탄이 없이 그냥 빛만 쬐면은 며칠을 쬐도 뭐 이게 색깔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광촉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기술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처리를 하자라는 것이 광촉매 수처리 기술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수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도 가령 이제 동시에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수처리를 동시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소가스 같은 것도 물에서 물 분해하면 여러분은 수소 나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 분해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염료 있고 여기 보면 수소가 막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염료가 들어있는 반응기고 요 반대편에서 이제 전극이 있어가지고 그 수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여기가 오염된 물이고 오염된 물에 빛을 쪼이니까 반대쪽에서 그냥 뽀글뽀글 나오는 게 뿌얘지는 거 보이죠? 이게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뿌얘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광을 쬐우면서는 물 속에 있는 오염 물질이 분해된과 동시에 물에서 또 수소가 발생해가지고 수소가스를 갖다 우리가 리커버하면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물을 깨끗함과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도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제 개발한 전극을 가지고 실험을 좀 해본 사례인데 가령 이제 클로로페놀이하고 이제 페놀 화합물을 갖다 분해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수소를 갖다 계속 발생시키는 실험을 갖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물 속에 어떤 유기 물질이 있으면은 이 유기 물질을 태양광에 이용해 가지고 분해하면서 동시에 이제 수소가 나오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염 물질만 분해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미생물도 이제 우리가 살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큰 유기 물질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TiO2 나노 입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미생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미생물에 붙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OH 라디칼이 나오면은 그 세포벽을 갖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세포벽을 공격을 해가지고 멤브레인을 공격해서 세포벽이 터지면 이제 미생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미생물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UV를 갖다 쬐주면은
미생물이 이제 살균이 돼가지고 죽긴 죽는데요. 이게 속도가 느려요. 근데 여기다가 이산화티타늄 같은 광촉매를 넣어주고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이게 미생물이 이게 훨씬 빨리 죽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광촉매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살균을 하는 기술라는 것도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꼭 미생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요새 뭐 바이러스 뭐 굉장히 뭐 핫한 토픽인데, 하여튼 이게 바이러스를 갖다 죽이는 기술도 원론적으로 이제 하이드록실 와리카를 갖다가 우리가 생성을 시킬 수가 있으면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뭐 하여튼 대부분의 모든 하여튼 그 작은 생명체들은 다 우리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생 기술로도 우리가 이제 광촉매 기술을 갖다가 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전에 제가 실험실에서 해봤던 건데, 여러분 다이옥신 아시죠? 다이옥신이 이제 굉장히 난분해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이옥신 이게 다이옥신 중에서 이제 염소가 8개 달린 다이옥신이 이제 가장 난분해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분해하는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빛 조이면은 거의 분해가 안 되는데요. 이 광촉매 코팅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빛을 쬐면 이제 다이옥신도 서서히 분해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거의 모든 유기 물질은 이 광촉매상에서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빠르냐 이제 느리냐 이제 이 차이긴 한데,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다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속도가 빨리 분해될 그런 필요성이 없는 물질들은 광촉매가 있고 태양광이나 자외선이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광촉매 기술이 태양광 응용 환경 기술로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검댕 같은 것도 분해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거 그을리면 이제 시커먼 검댕 같은 거 쉽게 생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스 플레이트 위에다가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게 티아우트 레이어입니다. 티아우트 코팅을 필름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수검댕이거든요. 수검댕을 갖다가 딱 코팅을 하고 여기다 빛을 쬐면은 한 30시간 빛을 자외선을 쬐면요, 이 수검댕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커멓던 게 다시 하얗게 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광촉매의 일종의 그 자정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다 이용해서 특히 이제 요새 그 뭐 건축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걸 이용해 보려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의 내벽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데 하여튼 5개 구조물에 이런 이산화티타늄을 갖다 코팅을 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 이제 검댕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이 돼 가지고 이제 지저분해지는데, 근데 태양광을 계속 받으면서 여기서 라디칼이 나와 가지고 검댕 같은 것도 그냥 상온에서 그냥 이렇게 산화가 돼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광촉매 자정작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정물질, 뭐 셀프 클리닝 머티리얼 그래가지고 이런 광촉매를 코팅한 물질을 갖다 이용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을 하려는 기술도 이제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이제 공기를 정화하는 데도 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 물질을 갖다 원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 수산화 라디칼을 갖다 발생시켜서 분해하는 것 대신에 수산화 라디칼이 나오면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또 반응을 해서 이제 이 광촉매를 갖다 투과하면서 다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나 이제 물로 가는 이제 이렇게 분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공기 정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공기 정화 기술 중에서도 이 광촉매를 이용해서 가장 적용하기 아이디어한 곳이 이제 실내 환경입니다. 실내 공기. 왜냐하면 실내 공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미량 유해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새집증후군이라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새집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새집을 질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접착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접착제를 많이 쓰다 보면 거기 이제 알데하이드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포름알데하이드니 아세트알데하이드니 이런 것들이 하여튼 새로 지은 집에는 상당히 뭐 불편할 정도로 눈이 또 따끔따끔할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한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새집증후군이 없는 집이라도 하여튼 이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오염 물질들이 온갖 사방에서 다 나옵니다. 뭐 가구에서도 나오고 카페에서도 나오고 요리할 때도 나오고 하여튼 도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방에 있는 그 공기에도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농도가 굉장히 작아요. 농도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ppm보다도 작은 대부분 ppb 레벨로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는데 이 광촉매 기술이 상당히 좋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만약에 자외선이 아니라 우리가 가시광을 쓸 수 있다면은, 지금 우리 가시광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광 불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실내 공기를 갖다가 그냥 계속 정화를 할 수가 있으면은 가장 아이디어한 거죠. 그냥 조명용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분해를 시킬 수 있으면은
제일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기술이 원론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뭐 저희 실험에서 했던 걸 보면은 이게 텅스텐 악사이드라는 물질을 갖다가 이제 광촉매로 쓴 건데 가시광을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백금이 꼭 있어야 되는데 백금 대신에 이제 나노 다이아몬드라고 카본 형태의 물질을 갖다가 백금 대체 물질로 해가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갖다 분해시키면서 이제 CO2가 쭉 나오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가시광을 받으면은 공기 중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로 이제 변환되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갖다 보이는 물질을 갖다. 이게 바로 이제 광촉매의 공기정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내 환경에 이렇게 코팅을 해로 뭐 벽지에 코팅을 하든지 창문에 코팅을 하든지 뭐 천정에 코팅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빛을 받아가지고 활성화돼서 저기 실내에 있는 뭐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기술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재 물질들이 이런 희미한 룸라이트에서도 그러니까 실내광에서도 뚜렷한 활성을 보일 만큼 이렇게 효율적인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기술이 이제 실용화가 되지가 않고 있는데 만약 이제 이런 기술이 우리가 이제 실용화 된다면은 가령 이제 아파트 시공에 가서 분양할 때 분양 전에 도배할 때 그냥 광촉매를 쫙 도배지에다 코팅을 해놓으면은 이제 이런 실내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발생되는 레벨을 갖다 훨씬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도 아주 지속적으로 나오는 물질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이제 꿈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냥 그 정도의 빛만 가지고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지가 혼자서 그냥 실내 공기를 갖다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기술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가령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제품에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하나 둘 눈에 띕니다. 여러분 뭐 광촉매를 이용해서 뭐 공기청정기 안에 뭐 이렇게 광촉매가 들어갔다 뭐 이런 선전 같은 거 하나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키아에서 커튼에다가 이 이산화티탄을 갖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면서 이게 커튼은 바로 창가에 있잖아요. 창가에 있으니까 햇빛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커튼에 있는 표면에 있는 이산화티타늄이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품을 하나 출시한 게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커튼이죠. 이 커튼이 지금 이게 TiO2 이산화탄소가 코팅된 커튼입니다. 그래서 창 밖에서 태양광이 들어오면은 이 커튼 표면에서 활성화돼서 그래서 이제 그 오염물질 갖다 분해시키는 거죠. 자, 이 커튼 패브릭에다가 지금 이산화티탄을 갖다가 이제 코팅하는 공정을 갖다가 지금 뒤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First, when I was growing up in Brazil, the air felt quite heavy at times. The way that it smells and the way that it makes you feel. That's when I realized that air outside was not so good. Air pollution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affecting people's health today. But it's not only a problem outdoors. Indoor air can be just as bad, or even worse. 자, 이런 것들이 다 실내 공기 오염의 소스가 되죠. 자, 이 커튼이 지금 이산화티탄이 이제 코팅된 커튼이에요. 자, 이것을 햇빛을 비추면은 이게 하나의 반응기가 되는 겁니다. 전혀 하이텍이 아닙니다. 아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구현을 해서 사실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사실 그렇게 큰 뭐 기술적인 혁신이나 이런 거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다양한 기술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갖다가 좀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이거 실험실에서 이제 뭐 하나 개발한 소재를 갖다 이용을 하면은
이 톨루엔이라는 이제 방향족 화합물들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광촉매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면요. 이 톨루엔이 분해되면서 이제 이게 하얀색 동그라미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나오는 CO2가 나오는 것 같다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촉매가 활성이 금방 죽어버려요. 뭐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그러면 이제 거의 분해시키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나노튜브라는 걸 갖다 이용을 해서요. 티아우트가 이제 나노튜브 튜브 형상으로 쫙 돼 있죠. 이런 튜브 형상으로 된 이산화 티타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광촉매를 만들어 봤더니 그냥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필름은 금방 이렇게 죽어버리는데 이 나노 형상을 가지고 있는 티아우트를 가지고 이용하면은 액티비티가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프랙티컬한 연구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연구를 갖다가 이제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케일업을 시켜가지고요. 한 30cm 바이 30cm의 이런 나노튜브 패널을 만들어서 이 공기청정기 안에 이 티아우트 나노튜브를 갖다 집어넣고요. UV LED를 갖다 광원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제 상업적인 그 광촉매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요걸 이제 8큐빅미터에 해당하는 체인버 내에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테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 6가지 테스트 가스를 5가지인가? 요 5가지 테스트 가스를 갖다가 체인버에 넣고 각각 이제 10ppm 정도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한 70%를 갖다가 다 없앨 수가 있으면은 이 공기청정기로서 합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광촉매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 5가지 테스트 가스를 넣고 체인버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노상 그냥 쓰는 그 노멀한 그 TR2 나노튜브 반응을 했더니 이제 제거율이 5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못 미치는 거죠. 70%를 넘어야지 이제 합격인데 저희가 특별히 또 다시 개질을 한 나노튜브 광촉매 필터를 했더니 70%를 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활성탄이나 뭐 이제 이런 거 없이 순전히 이 이산화탄소만 광촉매 필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저기 상업용 공기청정기 테스트 요건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 갖다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사례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튼 이런 이산화탄소 광촉매를 갖다 이용을 하면은 공기청정기를 갖다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제 뭐 아이디어는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쓸모 있는 제품을 만드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어떤 프랙티컬한 리서치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연구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기초적인 포커스에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응용 기술을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기능으로서의 이제 광촉매를 갖다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임팩트가 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질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 자연이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광합성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학 시간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냥 식물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갖다가 포도당을 합성해서 한다. 이것이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서 배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글루코즈라는 케미컬 연료로 바꾸는 현상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광촉매를 갖다 이용해서 다른 반도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케미컬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연료로 합성해서 이 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화석 연료 대신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을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만약 전기를 만든다면 이제 태양 전지가 되는 것이고 이 케미컬을 만드는 게 이제 인공광합성이나 이렇게 광촉매 또 광전기화학 반응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을 가지고 흔히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태양열을 직접 이용하는 거. 그 여러분 태양열 직광판 해가지고 이제 온수 만들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열 형태로 직접 이용하는 게 하나 있고, 이 태양전지처럼 전기를 발생시켜서 이용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광촉매에 해당하는 거는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연료나 화학 물질로 변환시켜서 만드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연료로 만드는 것이 또 미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우리 이제 뭐
탄소 중립이니 뭐 수소 경제니 이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이걸 캐내가지고 우리가 연소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게 현재 문명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은 이산화탄소를 갖다 배출을 시키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계속 농축이 되고 다시 화석 연료로 돌아가는 시간은 뭐 수백만 년이 걸리니까 거의 뭐 비가역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계속 쓰면 쓸수록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 농축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녹아오면 이게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산화탄소가 이게 열을 갖다 어느 정도 흡수하는 기체이기 때문에요. 지구의 에너지 밸런스를 갖다 계속 깹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없다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이 지구의 열평형을 계속 깨서 일종의 지구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일부분은 이 이산화탄소가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되모김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농축된 결과로 현재 우리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였냐면 290 ppm 정도였는데요. 지금 400 ppm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개수해 보시죠.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계속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도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몇 도나 올랐는데 이 난리를 떠는 거야? 한번 개수해 보시죠. 몇 도 올랐을 것 같아요? 1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도 올랐어요. 박수. 자, 1도 오른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를 떠냐. 겨울에는 마이너스 20도였다가 여름에 되면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뭐 연교차만 해도 1년에 몇 도예요? 한 4, 50도 되는데 연교차가 40도가 되는데 그 1도 오른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 전체 지구 평균의 온도를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워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평형이 깨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1도가 변해서 평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그 투마로우라는 영화 보셨죠?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바로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구의 평균 온도가 미묘하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곳에서 아주 미묘하게 평형이 깨지면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증폭돼서 확 재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그 투마로우 영화인데 영화긴 하지만은 일종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 협약 다 아시죠? 파리 협약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그죠? 파리 협약의 요체가 뭐냐면은 현재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하도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산업혁명보다 1도 올라갔는데 이거를 절대로 2도는 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일단은 1.5도를 우리가 일단 1차 상한선으로 정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1.5도 미만으로 줄이고 최악의 경우라도 2도를 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파리 협약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하여튼 지금 이미 1도 올랐는데 1.5도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2도를 넘어가서는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파리 협약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이제 뭐 탄소 중립이니 수소 정연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수소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물을 에너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가령 파슬 퓨얼이 아니라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핵연료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물을 가지고 우리가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수소를 만들면요, 이 수소를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대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를 갖다가 우리가 연소를 시키면은 다시 물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뺑뺑 돌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탈탄소가 되는 겁니다. 현재 사회는 탄소 사회인데 탄소가 없이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사회로 하려면은 수소가 이제 하나의 큰 대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서 아니면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갖다 이용을 해서 바이오매스에서 수소를 뻗어내면은 어차피 바이오매스에 있는 카본은 대기 중에 있는 CO2로 왔으니까 거기서 나왔던 수소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나 바이오매스에서 우리가 화석 연료가 아니라 물이나 바이오매스에서 수소를 뽑아내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자는 것이 수소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를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여러분들 여기 줄 번이라는 사람 아시죠? 줄 번. 우리말로는 줄 베른. 그래서 80일간의 세계 일주. 또 뭐 해저 이말리 이 사람 작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작품 중에 이제 미스터리어스 아일랜드라는 신비의 섬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 엔지니어가 있어가지고 무인도에 난파해가지고 뭐 살아남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엔지니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이 언젠가는 연료로 사용되는 시절이 올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물이 산소와 수소로 이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갖다 분리를 하면 거기서부터 수소를 갖다 얻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소를 이용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물이 미래의 석탄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소설이 언제 발표됐냐면요. 1874년에 발표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벌써 이 프랑스에 있던 이 소설가는 이 솔라 케미스트리 수소 경제를 갖다 이미 그 요체를 갖다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 아마 갑신정변도 전이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근대 과학의 개념조차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때 이 사람은 벌써 그 물질의 이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을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소 경제라는 게 이 소설 속의 대화를 갖다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874년에 했던 생각을 현재 지금 과학자들이 구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만들어내면은 물로부터 수소를 얻어낸 다음에 수소를 이송을 해가지고 이걸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다시 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뺑뺑뺑 돌아가게 되죠. 이 과정에 이산화탄소는 관여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농축시키는 걸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화석연료를 쓰는 한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한은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농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여러 가지 클린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 에너지를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 이용할 수 있으면 이제 좋겠는데 수소는 우리가 연료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요. 우리가 보통 화석 연료는 다 자연에서 채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는 자연에 없어요. 물을 갖다 분해시켜서 만들어야지 수소는 자연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는 어떻게 보면 연료는 아닙니다. 연료라는 거는 고전적인 의미의 연료는 자연에서 채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조선시대 때 저기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땔감을 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연료인 거죠. 자연에 가서 채취하는 겁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쏩니다. 근데 수소는 채취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연료라기보다는 에너지 전달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물로 이용해서 수소라는 걸로 전달을 한다. 변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에너지를 얻어내는 일종의 이제 에너지 중간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수소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소 경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시켜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원하는 때 뭐 퓨얼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전기를 만들어내고 다시 물로 가는. 자, 요런 걸 갖다가 글로벌하게 이게 이 사이클이 현재는 화석연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캐가지고 이걸 컨버션 시켜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CO2는 지구대기에 농축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광촉매를 이용을 하면 그럼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바로 이제 광촉매가 물을 분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촉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빛을 받으면 전자하고 전공이 나오고 요것이 표면에서 반응을 해서 물을 환원시켜서 수소를 만들고 물을 산화시켜서 산소를 만들면 궁극적으로 이제 물이 이 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 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되는 요걸 갖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물 분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시키면 우리가 수소를 얻을 수가 있고 요 수소는 결국 태양광 에너지의 변형된 형태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 분해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태양광 에너지를 수소의 케미컬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장시키면 좋은 점이 뭐냐? 태양 전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면은 저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일단 수소로 저장시키면은 수소로 변환시키면은 저장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장점인 거죠.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전기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서 좋은데 이게 저장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온사이트에서 그냥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수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저장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써서 다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로 컨버전 시키면 되니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솔라 파워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뭐 전기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 전지를 갖다 이 태양 패널을 갖다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가 막 불글불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는 광촉매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요거는 이제 광촉매를 갖다가 이용해서 갑자기 이거 아까 됐는데 왜 안 되지? 이거 뭐가 잘못? 하여튼 요게 보면 지금 요게 좀 약간 동그란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수소 방울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광촉매 반응기인데 여기다 빛을 쪼이면은 수소 반응이 이제 뽀글뽀글 나오는 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수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광촉매 기술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수소 에너지를 갖다 생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수소 에너지가 생성되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천연가스가 파이프를 통해서 이하면은 가스레인지를 켜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수소가스가 각 가정에 도시가스처럼 딱 부재되면은 가스레인지 키는 대신에 연료 전지를 탁 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각 가정에서 전기를 갖다 생산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 발전소에 해가지고 우리가 송전을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송전을 하는 대신에 수소가스를 공급을 하면은 전기는 각 가정에서 이제 알아서 생산해서 쓰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갖다 뭐 만들 수도 있죠. 조그맣게 이렇게 이게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이게 뭐냐면 태양전지 패널이 있잖아요. 태양전지 패널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갖다 분해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를 채가지고 자동차를 갖다 돌리는 이런 모델을 갖다가 간단하게 그 장난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그 태양광을 받으면서 이게 수소 나오면서 연료 전지가 나오는 이런 개념을 갖다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에도 뭐 언젠가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갖다 생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물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하이드로카본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은 제일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은 현재 우리 탄소 순환의 탄소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탄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있으면은 이게 화석 연료를 갖다가 우리가 기름이나 이런 걸 캔해 가지고 연소를 시키죠. 연소를 시키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죠. 그리고 나서 대기 중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광합성을 거쳐 가지고 다시 화석 연료로 변환되는 데는 뭐 지질학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거는 거의 비가역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CO2를 해가지고 우리가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바이오매스 뭐 나무가 뭐 이렇게 만드는 게 뭐 수년 아니면 수십 년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자라는데 뭐 수년에서 수십 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흡사해서 나무가 자란 다음에 그 나무를 갖다 베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내가지고 다시 또 CO2로 돌리면은 다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화석연료로 쓰게 되면 이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안 돌아가는데 이 바이오매스를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게 뭐 별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조상들이 산에 가서 나무에 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게 사실은 바이오매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그 대기 중으로 배출을 한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또 광합성에 의해 가지고 나무가 자라면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 그럽니다. 현재 뭐 요새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굉장히 거창하게 쓰는데 별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법으로 돌아가자는 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fossil fuel 화석 연료를 갖다 캔해 가지고 컨버스천 연소를 시키면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계속 이산화탄소가 농축이 되니 결국은
땅 속에 있던 건 캐가지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니까 계속 대기 중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갖다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다시 컨버스천 시켜서 에너지를 얻어내면은 이 CO2가 나오긴 나오는데 결국 대기 중에 있는 CO2 다시 대기 중으로 돌리는 거니까 큰 타임 스케일로 보면은 대기 중에 CO2를 갖다 농축을 안 시키는 거죠. 자, 이걸 바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인공화합성 기술에 의해 가지고 CO2를 리덕션 시켜서 반응을 시켜서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케미컬을 만들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광촉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광촉매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나 퓨얼을 만들 수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광촉매를 이용해서 메탄올을 만든다. 그러면 메탄올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료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이 메탄올 자동차가 가면서 계속 다시 CO2로 돌리면은 결국 얼마 전에 CO2를 흡수해가지고 메탄올 만드는 거 다시 CO2로 돌리는 거니까 네트로 보면은 대기 중에 있는 CO2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이오매스가 태양 에너지의 그 에너지 캐리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이 광촉매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가령 이제 산소 속에 있는 우리가 산소를 갖다 과산화수소로 만들면은 이것도 하나의 공기 중에는 산소는 또 무지 많으니까 20% 정도가 산소니까요. 산소를 과산화수소로 만드는 건 이것도 하나의 퓨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건 액체예요. 수소는 가스는 기체인데 반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뭐 최근에 뭐 이렇게 태양광과 물과 산소만을 이용해서 이제 순수한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연구도 이제 진행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수소나 뭐 CO2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케미컬들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래 사회에서는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도 필요한 케미컬들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일종의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그 지점은 이제 그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촉매라는 걸 툴을 이용해서 뭐 환경을 정화한다든지,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소를 만든다든지,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공화합성 기술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미래 기술치로서 볼 수 있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 정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그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서부터 뭐 내 세대는 아니지만 후 세대에 가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기술, 가령 인공화합성을 위한 탄소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제 길게 봐서 앞으로 뭐 수십 년, 앞으로 뭐 아니면 100년 이후 뭐 이 정도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구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때쯤이면 이제 화석 연료가 다 고갈이 갈 테니까 그런 사회, 화석 연료가 고갈된 이후에도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가려면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